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교롭게 저희가 약간 음. 그라데이션 커플룩을 입었네요. 네. 네, 퍼플. 어떻게 딱 아셨어요? 아 그러네요. 이제 하셨어요? 아, 네네. 네, 관찰력을 좀 네. 키우시길. 합이 좋아요, 그죠? 네, 그니까요. 네. 네, 합이 좋은 아이템! 네. 와! 글로벌 반도체 이슈 네.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HBM4의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게 공급했다. 근데 이게 삼성보다 빨랐다고 하는데 이 고객사가 엔비디아겠죠? 네, 그렇죠. 네, HBM4를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얼마나 비중으로 납품하느냐가 이제 제 관건인데 네. 마이크론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치가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을 네. 그건 아니겠죠? 뭐 가능성이 없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HBM4에서 네. 따라잡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기술 격차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율이라는 부분이 변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론 주가에서 되게 실망했던 부분이 네. 이거잖아요. HBM 매출이 늘어났는데 이익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이익이 잘 나와요. 네. 결국 거기에 관건은 수율이고 수율. 그리고 이제 납품 공급 물량이죠. 그래서 내년에 HBM4는 이제 그 루빈 GPU에 들어가는 건데 네. 거기 이제 한 75%는 SK 하이닉스 납품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지금 뭐 30%, 40%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네. SK 하이닉스의 공급 우위가 뭐 HBM4까지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젠슨황의 말인데요. 양자 컴퓨팅이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변곡점이 지금 도달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젠슨왕이 불과 몇 달 전에 아이고 이제 양자 컴퓨터 되려면 네. 10년은커녕 뭐 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네. 관련주들이 다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의 터닝 포인트가 진짜 온 거고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여기는 이제 양자컴이라는 거는 결국 그 집적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면 지금 반도체는 커패시터라는 걸 쓰잖아요. 네. 그 비트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0과 1이 되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써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적도를 높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큐비트를 수백 개를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뭔가 기술적인 브레이크 스루가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나 또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어쨌든 막 굉장히 활발한데 그동안에는 양자컴이라는 게 엔비디아의 어떤 GPU를 위협하는 그 요소로 많이 생각하겠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경쟁 제품들을 막 이 생태계 안으로 품는 지금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최근에 나온 ASIC들을 품기 위해서 NVLink 퓨전이라는 기술을 공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쿠다 Q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개발할 때 우리 쿠다에서 개발하면 훨씬 수월해. 대신에 데이터는 여기 쌓아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도 굉장히 좀 엔비디아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반도체 이슈로 대표님께서 그 중국의 신생 장비 업체 사이캐리어가 이제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회사인데 이게 이제 화웨이의 비밀병기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를 꼽으셨는데 이게 국내랑 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 그러면 세계 업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파운드리 쪽에서는 SMIC, 네. 중신코어지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디램에서는 CXMT, 창신 메모리, 네. 그리고 랜드 플래시 쪽에서는 YMTC, 양쯔 메모리인데요. 요 세 개 회사는 워낙 그동안 잘한다라고 네. 이야기했었는데 그래 소재 부품 장비는 그래도 시간 좀 걸릴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나우라라는 회사를 처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우라라는 중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가 네. 글로벌 탑 10 안에 든 거예요. 장비 쪽에서. 그리고 이제 AMEC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 나우라 AMEC은 굉장히 잘한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이캐리어라는 회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네. 장비가 한 20-30개 여종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보니까 대부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던 네. 아이템들을 내주화했더라라는 거죠. 그럼 잘 한 거네요? 얘네들은 잘한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쪽에 노출도가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재앙이죠. 그러니까요. 네.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를 따라잡고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SMIC의 삼성이 이제 2위 자리를 넘기줄 수도 네네.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SMIC 같은 경우는 네. 한 원래는 5등 정도였어요. 근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워낙 막대한 자금으로 네. 밀어주고 그리고 이제 중국 자국 팹리스트들한테 SMIC 팹을 쓰라.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네. 자, 그 사이에 SMIC가 3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1등은
1등은 TSMC가 압도적이고 2등이 삼성 파운드리, 네. 3등이 원래 UMC하고 음. 저기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3, 4등 왔다 갔다 했었고 5등이 SMIC였는데 그 사이 SMIC가 글로벌 파운드리즈랑 UMC를 넘어서서 3등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마켓쉐어가 한때는 10% 후반이었지만 네. 지금은 한 자릿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8, 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를 지금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IC도 삼성 파운드리하고 점유율 격차가 거의 붙었어요. 네. 몇 프로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제 한 6%대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거의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안 좋을 때는 8%대까지 빠지니까 이제 붙으면 1%대까지 격차가 줄어든 거죠. 삼성이 좀 힘을 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러면서 또 증시가 좋은데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그런 당찬 비전을 좀 내세운 만큼 AI에 쏠리는 기대랑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AI가 가는 길목에 반드시 함께 가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죠? 반도체? 반도체 맞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은 전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도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배경에는 데이터 센터 수요의 증가가 좀 주요 동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는 얼마나 공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AI가 전기 먹는 하마예요. 그러니까 단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네. 하루에 구글링을 하는 사람들이 한 90억 건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90억 건 정도가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거든요. 네. 보통 그러면 구글링을 한번 하면 전기 소요량이 데이터 센터에서 소요되는 게 0.3와트 정도 소모가 돼요. 한 번? 네, 한 네. 번에. 근데 우리가 챗GPT한테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답변을 뽑아내면 그게 대충 2.9와트. 한 번에요? 네. 오. 그러면 단순으로 봐도 네. 10배가 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점점 더 이제 어린 친구들, MG, 알파 세대 이런 네. 친구들은 검색 대신에 챗GPT한테 뭘 많이 물어보죠. 저는 벌써 그래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슬슬 이제 검색 대신에 AI를 쓰니까 전기 수요가 폭증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고 그 컴퓨팅 파워가 또 학습을 해야 되죠. 네. 더 좋은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전기를 먹어요. 그런데 전기 공급은 한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용 전기를 공급하는 게 진짜 제일 핫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에너지 공급이라는 거는 네. 탈탄소, 뭐 이제 친환경 이런 쪽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들이 모두 진행이 됐죠. 그래서 네. ESG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활발했던 건데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뜨게 된 게 원전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될지 몰랐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쵸? 네, 그때는 AI 혁명이 있을 줄도 몰랐고. 전혀 몰랐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트럼프 이야기로는 그냥 석유나 석탄, 가스 떼서 그냥 AI 돌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지구 차원에서는 안 좋은 건데 당장 미국의 AI 패권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유럽도 한때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던 국가들이 원자력 회귀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유럽이 탈원전을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고 지금은 그러면 그런 원전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지 아니면 그거를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전이 지금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일단 그 유럽은 정치 지역으로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원내 당 중에서 녹색 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환경, 뭐 ESG를 강조하는 녹색 당이 대부분 많았죠. 2당을 차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1당은 안 되더라도 네. 제2당 정도 되니까 보통 거기는 이제 뭐 내각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녹색 당의 말발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당연히 탈탄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AI 혁명이라는 완전 변수가 생겨버린 네. 거예요. 근데 유럽이 초창기에는 AI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조가 거의 안 바뀌었어요. 네. 근데 올해 파리에서 프랑스 주도로 한 AI 서밋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정책 기조를 바꾸게 됩니다. AI에 네, 집중하겠다. AI에 집중하기로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유럽의 마지막 희망인 미스트랄 A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LLM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거의 사실상. 네. 이제 그 회사 쪽으로 완전히 이제 그 프랑스 회사다 보니까 집중해서 몰아주는 분위기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이게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갑자기 바람 불다가 안 불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장마 같은 것들이 오면 뭐 장마는 아니지만 네. 갑자기 비가 오면 태양광이 태양이 안 들어가고 사라지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음. 계속해서 막대한 전기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려면 결국 원전밖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녹색당이 반대 안 하나요? 이제는? 지금은 녹색당이 많이 음. 쪼그라들고 대신에 음. 극우 정당들이 이 당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네, 반이민 네. 뭐 이런 쪽 있잖아요. 트럼피즘. 네, 트럼피즘.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원전 이제 건설을 하거나 네. 그렇게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가동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일단 그 독일은 완전히 탈원전 쪽으로 원전 폐기 쪽으로 많이 집중한 게 오래됐고요. 네. 프랑스는 그래도 원전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주도로 원전을 그래도 좀 빨리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이런 쪽은 갑자기 원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프랑스는 원전 기술은 있지만 이게 너무 비싸요. 가성비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해서 이제 체코나 아. 뭐 이런 쪽에 계속 네네.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SMR이나 MMR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빨라야 2029년에나 상용화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의 공백은 뭐 어떻게 메꾸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SMR은 기존 원전하고는 좀 달라요. 기존 원전은 굉장히 대형 원전이고 네. 이걸 짓는데 한 10년씩 걸려요. 정말 빨리 허가 내줘도 7년, 8년 이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 필요한 걸 네네.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속도를 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분산 에너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분산. 네, 기존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하고 전기를 쓰는 데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특히나 미국같이 땅덩이 큰 데는. 그쵸, 그쵸. 그러면 멀리까지 보내려면 어떻게 돼? 송배전망을 깔아야 되고 음. 거기서 직류 전류를 교류로 바꾸고 다시 직류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네. 거기서 거의 뭐 한 에너지 생산량의 절반이 날아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네. 그러니까 분산 에너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AI 데이터 센터 옆에 SMR 같은 걸 딱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송배전 하는데 굳이 이걸 로스를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생산해서 바로 여기서 쓰는 그런 아주 그러면 여기에 그 에너지 믹스 정책이 되게 중요할 텐데 네. 메인은 원전이지만 원전은 또 SMR이라고 해도 또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가지 것들 써야 돼요. 풍력도 쓰고 태양광도 쓰고 뭐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화석연료도 써요.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제일 핫한 게 네. 가스터빈 발전소예요. 네네. 그러니까 가스터빈 발전소는 석유나 석탄보다 좀 낫잖아요. 가스 떼는 게. 네네. 좀 낫고 아. 그리고 이게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핫한 거죠. 아, 그러니까 최근 부상하고 있는 게 단순 가스터빈 발전소인데 네. 뭐 단순 사이클, 복합 사이클, 뭐 열병합 발전 뭐 많던데 이 가운데서 단순 가스터빈이라는 게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나마 친환경적이라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화석 연료라는 거 하는 것 중에서 가스가 제일 친환경적이에요. 네네. 탄소 배출이 제일 적거든요. 그나마, 네. 네, 제일 적고 한때 우리 서울에 다니는 그 친환경 버스가 다 대부분 그 가스로 그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당장 급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 수급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 우리는 뭐 사실 뭐 에어컨 돌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네. 이게 모르죠.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네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올해 GDP 대비해서 전력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3.3조 달러. 3조 3천억 달러. 너무 많은 건가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전력 인프라 투자액이 2조 4천억 달러 정도예요. 그러면 그 사이 7천억 달러가 늘어나. 아, 어마어마하게 늘긴 했네요. 그게 그 변수는 결국 AI죠. 아. AI.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네. 지금 AI 혁명을 주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전체 늘어난 전기 수요가 얼마나 될까라고 봤더니 9%예요.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안 늘어난 거예요. 연간으로 누적으로. 근데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을 해보니까 38%. AI 때문에. AI 때문에 그렇죠. AI와 이제 미국의 제조업 리쇼링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GDP 대비 전력 인프라 투자 비중이 2% 초중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3.1%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GDP 대비해서 국방비 막 이거 뭐 3% 맞추는 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해서 뭐 진짜 0.5% 올리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단순 가스터빈이 빨리 설치할 수 있고 네. 뭐 설치비도 낮고 한데 그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서 좀 메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게 결국 메인이 될 수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세팅되려면 저는 원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전 중심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보완하는. 근데 재생에너지는 항상 에너지 생산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고, 물론 탈탄소는 하긴 해야 되죠. 네네. 근데 이거를 막 우리가 막 몇 년 전 분위기처럼 굉장히 속도를 내서 가자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가스터빈도 신재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신재생은 아니죠. 네. 신재생은 이제 태양광, 네. 뭐 풍력, 뭐 지열,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죠. 믹스 에너지 전략이 네. 필요하다. 네. 근데 국내를 보면은 탈원전도 아니고 친원전도 아니고 중립적인 스탠스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도 강조하면서 또 원전도 배제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상황에서 이제 원전 수출 계약도 엄청 활발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국내 원전 관련주 투자는 일단은 국내보다는 해외 수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어쨌든 민주당 정부지만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원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원전 업체들이 살아남으려면 해외 수출 시장을 뚫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한령 때문에 중국이 막히니까 전 세계에 이게 막 그 케이팝이 막 펼쳐진 것처럼 K-드라마나 이제 탈원전 하니까 국내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해외 쪽으로 열심히 진출하게 된 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예요. 그래서 굳이 뭐 필요하면 탈탄소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정책 기조가 재생에너지가 메인이고 원전이 약간 보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임기가 지날수록 점점 스탠스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위주로? 네. 근데 그걸 왜 갑자기 할 수 없냐?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반대 압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지자들도 약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간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약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이제 이 간극을 좁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모멘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지금 로컬만 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원전 뭐 이런 관련 기업 중에서 원전도 하면서 지금 가스 터빈 또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면 그 SMR 관련 업체들은 다 신고가예요. 그래서 보면 뉴스켈 파워. 우리 뉴스켈 파워는 엄청 이제 이야기 많이 했죠. 아이템에서. 그리고 지버노바. 그리고 BWX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은 SMR 관련. 그리고 이제 오클로. 샘 월통원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오클로 같은 회사들이 거의 신고가고 그리고 에너지 이제 원전 운용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넥스테라 같은 회사들도 주가를 굉장히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지켜볼 때인가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부유자들의 영역이고요. 따라 붙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신에 국내 또 AI 인프라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작은 기업들한테 좀 기회가 있어요. 원전 쪽에서? 네, 소부장 그 원전도 그렇고 뭐 송배전부터 이제 여러 전력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하면 이게 AI는 굉장히 하이 볼티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구성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총이 작은 회사라 이게 투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투자는 어차피 본인 책임이다라는 걸 저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시면. 네, 거기에 필요한 특수 소재들 있잖아요. 특수 소재들이나 그런 류의 설비를 하는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검색하시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아이템 하면서 얼핏 이야기를 많이 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우 감질만 나네요. 그러면 지금은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들, 가슴 뜨거운 트레이더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트레이더가 아닌 분들에게는? 네.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은 조금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게 또 조정이 왔을 때 담아야 되거든요. 네.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주식들 쌀 때 이야기했을 때 뭐 여러분들 귀담아 듣지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쌀 때 이야기를 하면 욕을 하세요. 이런 걸 알려주냐고. 근데 막상 급등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때는 사실 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믹스 에너지 전략으로 해서 신재생도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신재생 쪽에서는 어떤 거 볼만할까요? 일단 지금 그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한화솔루션, 예, 그런 쪽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 쪽이 거의 다 지금 중국 때문에 거의 초토화됐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회사가 이제 한화솔루션, 네, 태양광 쪽으로. 그리고 이제 ESS 쪽으로 이제 항상 하는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 좀 관심 가질만 하고요. 그리고 뭐 원전이나 지금 뭐 이 에너지 쪽 관련돼서는 변압기 하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 관심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SMR 관련 회사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 회사들 충분히 지금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최근에 관세 리스크로 하락했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소부장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의 낙폭을 고려했을 때 지금 반도체 섹터 여전히 매수 매력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뷰를 6월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6월이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가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한 1, 2주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오. 7월은 조심하자. 7월은 조심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전고점 돌파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대형주 또는 소부장주 중에서 어디에 포지션을 잡는 게 좀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00 업종 대장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한 코스피 쪽으로 5조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12%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못 채웠어요. 한국 네. 주식 비중을. 네. 그래서 계속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약간 롱텀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조정을 줄 때는 소부장 중심으로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아직 코스닥을 많이 못 샀어요. 5천억 정도밖에 못 샀습니다. 그럼 지금은 코스닥을 보자. 소부장주들. 단기하고 중장기적으로 제 전략을 따로 말씀드렸어요. 안 들어요. 그레이트는 옆에서. 저 탑픽주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탑픽주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탑픽주가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 네. 지금 right now. 라인 나오는 네. 그 업종 대표주를 보시면 되죠.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유류 네. 좀 더 업사이드가 있고요. 아하. 코스닥 중에서는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이 리노공업. 네, 시총 큰 회사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 읽기 타임입니다. 저희 단골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우리 김재필님께서 저희 영상 매번 잘 보고 계신다. 그리고 책과 강의도 너무 잘 듣고 있다 라고 하시고요. 유리기판 쪽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리기판 밸류체인 쪽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SKC 앱솔릭스가 이제 그동안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기하고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그 앱솔릭스의 미국 공장 캐파가 한 월 4,000장 정도예요. 그 4.5세대 정도 그 팹인데 그 수준을 조만간 삼성전기가 부산 사업장의 원패스 라인으로 구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LPKF라는 이제 레이저 그 드릴 TGV 관련된 업체가 이제 국내 쪽으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삼성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삼성 쪽은 크게 문제는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유리기판 쪽은 오히려 삼성 쪽 밸류 체인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김재필님 이번 영상도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항상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또 많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네. 네,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표님께서 직접 남겨주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아이템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